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난주에 두 차례 열렸습니다. 이 두 차례 재판은 모두 증인신문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증인신문 모두 위례 신도시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검찰은 이 두 증인을 자신들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부른 것 같습니다. 보통 증인을 검찰 측 증인, 변호인 측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주 등장한 두 증인 모두 검찰 측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정에서 한 말은 공통적으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한 증인은 대놓고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증인은 처음 시작은 검찰의 진술에 네네 하다가 점점 말이 바뀌더니 마침내 사실은요 하면서 검찰 진술 조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은 약간 위협을 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고 무슨 감리회사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감리회사 다니시죠? 라고 하면서 은근히 위협을 줍니다. 너 언제든지 그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어. 솔직히 그런 말을 하면요, 판사가 화를 내야 됩니다. 검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증인을 협박하는 겁니까? 위협하나요? 라고 잘라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판사들, 무슨 검사들한테 뭐 물린 게 있는지, 쳐다보기만 합디다. 아무튼, 그 와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검찰 진술조서 잘못되어 있다고. 놀랍게도 두 번 열린 재판에 각각 출석한 증인들이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4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 이 중 2명의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두 증인은 뭐 하나만한 그런 얘기였고요. 자,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재판 지난주 두 차례 열렸습니다. 대장동 재판 가운데 위례지구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위례지구라는 것은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서울시가 만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정동 아시죠? 문정동과 뭐 복정동, 성남시 복정동 뭐 이쪽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국군 체육부대 상무가 있던 곳 아십니까? 그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대대적으로 개발이 됐죠. 바로 여기가 바로 위례지구입니다. 그쪽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학군교, 학생군사교육단 학군교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있죠. 그 육군종합행정학교 옆에는 남성대 골프장, 군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특전사 훈련장이 있었죠. 하여튼 뭐 그 지역에 있던 군 부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밭이라든지 이런 것들 싹 밀어내고 그 자리에 신도시가 들어섰죠. 거기가 위례 신도시입니다. 이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LH로부터 상당수의 토지를 받게 됩니다. 원래 성남시 땅이니까 성남시한테 어느 정도 돌려줘야겠지. 일부는 LH가 개발했으니까 가져갈 것이고, 일부는 또 성남시가 또 되돌려 받을 것이고, 바로 그겁니다. 되돌려 받은 그 땅, 성남시에 개발할 수 있는 몫으로 받은 그 땅,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성남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도 많이 고민을 했죠. 원래는 그 자리에 그 재개발 이주단지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재개발 이주단지를 지으려면은 이걸 성남시가 그 부채를 많이 일으켜야 됩니다. 즉 공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채 발행을 못하게 서울 그 성남시 의회가 방해를 하죠. 별 수 없이 그 사업은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고 남은 땅이 있잖아. 사업을 포기해도 땅은 남았잖아. 네, 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파트나 지어서 팝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아파트를 지어서 팔게 되는 이 사업을 대장동업자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동규가 상당히 많은 장난질을 쳐요. 장난질을 치고 지가 거기 상당히 이익을 챙기죠. 뭐 돈을 받기도 하고 편익을 제공받기도 하고 술을 얻어 마시기도 하고 기타 등등입니다. 유동규는 지가 저지른 잘못을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검찰은 유동규한테 덮어 씌우라고 부추겼죠. 바로 이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을 합니다. 유동규가 진술을 바꾼 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들이 막 진행이 돼요. 그 어거지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분은 바로 이 검찰의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몇 가지 기본적인 그 주장들입니다. 전제들입니다. 검찰은 뭐라고 주장을 해왔느냐? 유동규가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거는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이재명 시장한테 다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는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입찰을 조작을 했다. 입찰을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만들어 놨다. 한마디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입찰을 했다. 자, 유동규 혼자서 입찰이 정해져 있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입찰을 할 수 없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시장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자, 그 이후로 입찰을 정식으로 하고 정식으로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 사업권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족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는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틀에 딱 맞춰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 사업을 줄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가 판을 짠 입찰 조건에 그대로 공고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이번에 그대로 조목조목 깨집니다. 일단은 LH 직원의 증언이 있었어요. 일단 검찰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LH가 성남시에 대해서 땅을 빨리 인수해 가져가라고 여러 차례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인수를 하지 않으면, 이때 땅을 인수해 가지 않으면 LH가 임의대로 팔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리고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을 하면은 도저히 대장동 업자들한테 사업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주 입찰 절차를 시간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대장동 업자들하고 짰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웃기지 마라. 그거 애시당초 기한이라는 게 없었다. LH가 기한을 적어서 이렇게 보냈지만 그건 LH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고, 사실은 그 기한 안에 성남시가 땅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땅이 날아가는 거나 LH가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었다라고 딱 주장을 합니다. 이게 누구 쪽 얘기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LH 쪽 증인을 불러봐야겠죠. 자, LH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우리가 성남시에 빨리 인수해 가라. 언제까지 인수해 가지 않으면 임의 처분하겠다. 라는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기한 안에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 매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기한이 지나든다 하더라도 LH가 함부로 성남시 몫의 땅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애시당초 그거는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기관들을 모아서 협의를 한 것이었고, 그 협의 결과 그렇게 하자라는 결론이 나온 상태였다. 아니, 국무총리가 보는 앞에서 도장을 꽝 찍었는데 기한 좀 늦어졌다고 우리 마음대로 팔아버릴 거야 라고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시당초 그 땅은 성남시 소유였고 성남시로 돌아갈 땅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들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재촉을 하는 의미였지, 실제로 우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라고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촉박했고, 시간이 촉박해서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업자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 입찰을 했다라는 전제 자체가 틀린 거지. 시간이 충분했어. 짜고 치는 고스톱 할 필요도 없었어. 물론 유동규는 그런 짓을 했지.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유동규가 거짓말만 안 했다면은 성남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이건 거죠. 이게 LH 직원의 증언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도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검찰은요, 이 위례지구 사업 진행이 유동규 혼자서 진행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성남시 공무원들은 잘 알지도 못했다. 유동규 혼자서 진행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결국에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한테 특명을 내려서 진행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유동규가 그렇게 진술을 또 하죠. 그러면서 막 언론에 뭐라고 보도가 됐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성남시 다른 직원들은 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사업이 진행됐다 라는 식의 보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진술을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비밀리에 진행됐다, 담당자인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바람에 매우 불쾌했다, 그러면서 뭐 시장님이 직접 생기는 사업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라고 막 떠버립니다. 이 내용은요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됩니다.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법정에 불러서 당신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검사의 유도, 그리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진술 조서에 각색이 돼 있더라. 즉 진술 내용이 왜곡되고 변형이 된 겁니다. 당장 이 담당 공무원은요 도시계획 담당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위례지구 사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담당이었는데? 주택건설 담당이었습니다. 주택건설 허가 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허가 서류가 들어올 때까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데 지가 몰랐다고 해서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느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묻습니다. 배신감, 서운함 느낀 거 맞냐? 그러니까. 아니, 저 그런 거 느낀 적 없는데요?
진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 아니 그거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한 취지와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라고 그랬다며? 아니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이 위례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뭐 그런 그 기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업자가 됐든 뭐가 있었을까요? 컨소시엄이 있었죠. 컨소시엄이 있었죠. PFB인가 뭐 그런 게 있었죠. 여기에서 담당자가 성남시에 허가 관련 서류를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우 이 담당님 빨리 좀 허가 좀 내주십시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왜요? 아유 이거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시에서 하는 사업 맞아요? 아이 그럼요. 이게 LH에서 나오는 땅인데 그 LH에서 나오는 땅을 성남도시공사에서 받은 거고 그 땅에 우리가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다고?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입니다. 라고 말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시장님이 챙기는 사업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다. 그거는 진짜 시장이 직접 다른 사람 다 제끼고 비선으로 지금 챙기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공식적인 사업인 거죠.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비밀리에 추진됐다 뭐 이런 건 뭔데? 아 그거 내가 잘 모르는 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업이다라고 한 건데 그걸 비밀리에 추진됐다라고 기재하더라고. 내가 잘 모르는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비밀리에 추진했다. 야 이것도 보면은 비슷한 표현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이렇게 진술을 하신 이 참고인 혹은 피의자들의 이 진술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자,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이 진술 조서 중에 일부는 이 진술한 분이 그 돌아가고 난 다음에 검사가 질문 내용을 막 바꿔놔요. 질문을 바꿔놔. 아니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질문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근데 질문을 검찰이 함부로 바꿔놔 버렸어. 저는 그런 얘기 전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처음 들어봐요. 자, 확실한 거는 검찰이 진술 내용을 조작했다. 심지어 참고인이 하는 얘기를 자기 멋대로 검사가 필요한 수준으로 왜곡하거나 변형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난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번이나 드러났어요. 4명의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2명의 증인이 자신이 말한 취지와 틀리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 아니 내가 한 말과 다른 의미로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검찰은 난리가 났죠. 이 재밌는 거는요. 이 두 가지 다, 이 두 사람 다 검찰 측 신문이 아니라 변호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아마 설렁설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 거고요. 여기 증인들도 검사가 질문을 하니까 그냥 네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상 앞뒤가 안 맞거나 당시 그 사람이 했던 직책과 안 맞는 것을 변호사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직접 반대 신문하는 과정에서 차곡차곡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증인께서 지금 여기서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증죄 처벌 기준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느냐가 아니라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에서 잘못 얘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증죄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증인들의 진술이 싹 바뀝니다.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은 검찰에서 진술한 거를 법정에서 뒤집으면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검찰 진술 조서가 바로 증거로서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검찰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든 법정에 오면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상황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인 측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검찰로서는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증언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논리를 와장창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검찰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이미 이런 얘기는 나와버렸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여러 공소 사실들은 기본적으로 밑둥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검찰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사건 공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법 절차를 우습게 봤으면 그랬을까요? 달리 말하자면 판사들이 얼마나 함부로 재판했느냐, 이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런 짓을 처음 해봤다면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감하고 대담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번 해봤고 그 여러 번 했는데 상당수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판사들이 더 개새끼라는 거죠.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서글픕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을까요? 땅을 치고 통곡하겠네요. 눈 감으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간혹 그 경찰 조사에서 혹은 검찰 조사에서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저는 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